8장으로 넘어가서 자, 암이 고삐 풀린 세포. 악성정형이라는 살인마에 앞서는 새로운 방법은 이기려면 2번 이상 싸워야 할 수도 있다. 환자 자신의 몸이 암을 완치시키다고 스티븐 로젠버그는 젊은 정부의 시절 한 환자를 만난 일을 계기로 진료를 바꾸겠다고 결정했다. 결과 아마 암치료 분야의 전체 경로를 바뀌었을 것이다. 그는 1965년에 매사추세츠의 보건병원에서 일할 때에 비교적 간단한 쓸개 수술을 받았는데 받을 예정인 60세의 남성을 만났는데 60대에 제임스 디앤젤로라는 이 환자는 이미 배에 커다란 흉터가 나 있었다. 오래전에 위 정량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을 때 생긴 것이라고 했다. 그는 또 간으로 버진 전이 정량도 있었는데 의사가 그냥 놔두었다고 덧붙였다. 로젠버그는 환자가 혼란스러울 것이라고 확신했다. 저리성 위암에 걸린 사람이 6개월까지라도 생존한다면 기적이었을 것이다. 그런데 디앤젤로의 병의 기록을 보면 그런 기적이 일어났다. 화전에 12년 전에 이 병원을 찾아와서 몸이 안 좋다고 또 기운이 없다고 말했다. 당시 진료 기록에는 그가 일주일에 위스키를 서너 병씩 마시고 매일 담배를 한두 감씩 피운 적이 있었다. 의료진은 그의 위에서 정많은 종양을 발견했고 간에도 전이 된 작은 종양들을 찾아냈다. 의료진은 위 종양을 떼어내면서도 이도 절반 잘라냈지만 간 종양을 그냥 놔두었다. 그까지 함께 떼어내는 것은 너무 위험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의료진은 그의 배를 깨맨 뒤에 임종을 준비하라고 집으로 돌려보냈다. 어쩐 일인지 그는 생존했다. 셀기의 수술에 참여한 로젠버그는 수술할 때에 환자의 뱃속을 살펴보기로 했다. 아직 남아있는 종양 덩어리가 만져질 것이라고 예상하고서 부드러운 자주색 옆 아래쪽으로 조심스럽게 손을 넣어서 훑었다. 분명히 딱딱하고 둥글고 거의 이질적인 덩어리가 만져져야 했는데 이상하게도 종양이 자란 흔적이 전혀 없었다. 그는 1992년에 출간한 암의 신비를 본다 해서 이렇게 했었다. 이 사람은 치료 불가능한 악성암을 지니고 있었기에 곧 사망했어야 했다. 그는 우리나 다른 누구로부터 아무런 치료도 받지 않았다. 그런데 완치되어 있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었을까? 로젠버그는 의학문을 서서 뒤지는데 전이성 위암이 완전히 저절로 나간 소리는 내과에 들어가 있다.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러나 이웃고 그는 가설을 하나 내놓았다. 디앤젤로의 면역계가 암과 맞서 싸워서 간에 있던 종양을 죽인 것이라고 믿었다. 우리는 감기를 물리치듯이 말이다. 환자 암의 몸이 암을 완치시키다. 어떤 식으로든 간에 당시 이 개념은 암 연구의 주리에서 한참 벗어나 있었다. 그러나 로젠버그는 자신이 정리한 뭔가를 알아냈다고 생각을 했다. 암의 신비를 푼다 해서 면역기를 다스려서 암과 싸우게 하려는 로젠버그의 탐구 과정이 담겨 있었다. 처음에 그는 여기저기서 작은 성과를 내긴 했지만 디앤젤로의 종양을 없앤 현상이 무엇인지는 여전히 너무나 모호했다. 처음 10년 동안 로젠버그 환자들 중에서 살아남은 사람은 한 명도 없었다. 단 한 명도 그래도 그는 탐구를 계속했다. 로젠버그는 암 연구자보다도 암외과 의로서 더 성공거들을 돌렸다. 그는 1995년에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의 짤록 창자에서 종양성 용종을 떼어내는 수술을 했고 결과는 아주 좋았다. 그러나 로젠버그의 목표는 암 수술의 부작용 자체를 없애는 것이었다. 영문이 마침내 1950년 중반에 어렴풋이 성공 가능성을 엿보았다. 그것만으로 연구를 계속하기에 충분했다. 이렇게 충분했다 라는 거죠. 암을 공략하는 세 가지 필수 전략은 의대생 때 암의 신비를 본다를 읽자마자 나는 외곽 종양학자가 되고 싶었다. 스티븐 로젠버그와 일해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심지어 암은 내가 의대에 지원하기 전부터 내 마음속에 있었다. 의학대학원을 준비하던 해에 나는 의대 필수 과목을 듣는 한편으로 온타리오주에 있는 킹스턴 종합병원의 소아암병동으로 자원병사를 나가서 암치료를 받는 아이들과 시간을 보내곤 했다. 감사하게도 소아백혈병의 의학 2.0이 진정으로 발전을 이룬 분야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아이가 살아남는 것은 아니었고 아이들의 용기,
또 부모가 견디는 고통, 의료진의 연민은 그 어떤 공학적 또 수학적인 문제보다도 깊이 내 심금을 울렸다. 이 일을 계기로 나는 공학에서 의으로 전공을 바꾸겠다고 결심을 굳혔다. 의대 수학년 때 나는 미국 암 연구의 중심지인 로젠버그 연구실에서 4개월 동안의 지낼 기회를 얻었다. 내가 들어간 때는 1991년 리처드 닉슨 대통령이 암과의 전쟁을 선포한 지 거의 30년이 흐른 뒤였다. 선전포고를 할 시점에는 암이 5년 뒤에 결국 근거 200주년이 되기 전에 완치될 것이라는 희망에 부풀어 있었다. 그러나 암은 1976년에 완강하게 버티고 있었고 내가 의대를 졸업한 2001년에도 여전히 그랬다. 그리고 지금도 어느 뭐나 마찬가지. 미국 국립암연구소를 통해서 1,000억 달러가 넘는 연구비가 투입되고 민간기업과 자선단체가 수십억 달러를 쏟아부었다. 하지만 부농기반과 노란 팔찌와 검색 엔진 팬메드 데이터베이스에 남긴 말 그대로 수백만 평의 논문에도 불구하고 암은 현재 미국에서 심장병 다음으로 두 번째 사망 원인이다. 미국에서의 2명 중에서 1명은 이 두 질환으로 사망한다. 양쪽의 차이점을 초점으로 하는 심장병은 발생과 진행 과정이 꽤 많이 밝혀져 있고 예방하고 치료하는 효과적인 도구도 몇 가지 남아있다. 결과로 20세기 중반 이래로 심혈관 질환과 뇌혈관 질환의 사망률은 3분의 2가 감소했다. 그러나 암은 5년, 10년 전과 거의 똑같은 비율로 여전히 미국인을 죽이고 있다. 몇몇 특정한 암 치료 쪽으로 어느 정도 발전이 이루어졌다. 백혈병, 특히 앞서 말한 소아 백혈병이 한 예다. 성인 백혈병은 1975년부터 2000년 사이에 심전 생존율이 23%에서 44%로 거의 2배 늘었다. 호즈킨 림프종과 비호즈킨 림프종의 생존율도 마찬가지로 봤다. 특히 전자가 그랬다. 그러나 이런 사례는 그다지 성과가 없는 전쟁에서 거둔 비교적 작은 승리일 뿐이다. 심장병처럼 암도 노화의 질병이다. 나와 있듯이 10년 단위로 환자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 그러나 암은 거의 어떤 연령에서는 치명적일 수 있으며 중년에 더욱 그렇다. 암진원의 중연령은 66세이지만 2017년 자료로는 45세에 64세 사이의 암 사망자가 심장병, 간질환, 뇌졸중 사망자를 합친 것보다도 많았다. 국립암연구소에 따르면 최근 추세가 지속된다면 미국에서 원래 새로 암 진단을 받을 170만 명 중에서 이런 연령 집단이 거의 40%를 차지할 것이라고 한다. 그러나 암은 검출될 무렵이면 이미 몇 년 또는 수십 년 뒤에 진행되어 왔을 것이다. 이렇게 쓰고 있자니 지난 10년 사이에 슬프게도 내 고등학생 친구 중에서 3명이 암으로 세상을 떠난 일이 떠오른다. 모두 45세가 되기 전이었다. 나는 그들 중에 한 친구에게만 작별 인사를 할 수 있었다. 이 책을 읽는 많은 이들도 아마 비슷한 일을 겪었을 것이다. 우리가 직면한 첫 번째 문제는 일단 자리를 잡은 암에는 효과가 뛰어난 치료법이 없다는 것이다. 우리는 쓸만한 도구가 많지가 않다. 이미 고형 종양은 스스로 제거할 수 있으며 이 전술은 고대 이집트 시대에도 쓰였다. 대도서의 국구적인 고형 종양 형태의 암에는 수술과 방사선요법의 조합이 꽤 효과가 있다. 우리는 이 접근법을 꽤 능숙하게 적용할 정도가 되었지만 이런 식으로는 암을 치료하는 능력은 근본적으로 한계에 다다랐다. 쥐어찔 만큼 쥐어짠 상태다. 그리고 수술은 다른 우위로 퍼지는 전이성암에는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전이성암은 화학요법으로 진행을 줄 수 있지만 거의 언제나 반발이 일어난다. 이 요법이 더욱 내성을 띠는 형태로 재발하곤 한다. 우리는 대개 5년 생존을 성공하니 완화의 기준으로 삼는다. 완치라는 단어는 감히 꺼내지도 못한다. 두 번째 문제는 암을 조기에 검출하는 능력이 여전히 미흡하다는 것이다. 종양에 다른 증상들을 일으킬 때에야 비로소 암에 걸렸음을 알아차릴 때가 너무나 많다. 그때쯤에는 국구적으로 너무 커져서 제거하기가 어렵거나 더 심하면 이미 다른 부위로 퍼져 있곤 한다. 나는 전공의 때 이런 사례를 많이 목격했다. 우리는 환자의 종양 또는 종양들을 제거했지만 환자는 1년간 또 간이나 허파 등 다른 부위에 생긴 암으로 사망하곤 했다. 이런 경험은 암과 싸울 때의 세 부분으로 이루어진 전략을 써야 한다는 것을 알려준다. 우리의 첫 번째 전략이자 연극이 거창 바라는 소망은 백세인처럼 암에 아예 걸리지 않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예방이다. 그러나 암 예방은 까다롭다. 축성 경화증의 사례와 같은 수단으로 암의 시작과 진행을 추진한 것이 무엇인지 아직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대체로 통계학적인 과정에서는 불운도 주된 역할을 하는 듯하다. 그래도 우리는 어느 정도 단서를 찾아냈으며 이 이야기는 다음 두 절에 걸쳐서 할 예정이다. 두 번째 전략은 빠르게 성장하는 암세포에 만족할 줄 모르는 대사적인 허위를 비롯한 암의 여러 약점을 겨냥한 새롭고 영리한 치료법을 쓰는 것이다. 스티븐 로젠버그 같은 과학자들이 수십 년 동안의 연구한 끝에 내놓은 새로운 면역 기법이 한 예다. 특히 나는 면역 기법이 엄청난 잠재력을 지녔다고 느낀다. 세 번째 전략이자 아마 가장 중요할 일은 치료법이 더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대한 일찍 검사를 하고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나는 환자들에게 일찌감치 공격적으로 더 폭넓게 검사를 하자고 주장한다. 예를 들어서 표준제치만 45세나 50세의 대장 내시경 검사나 다른 방식의 대장암 검사를 받으라고 권한다. 하지만 나는 40세에 받으라고 권한다. 대부분의 암은 초기에 발견할수록 치료하기가 훨씬 쉽다는 증거가 압도적으로 많기 때문이다. 또 나는 이런 입증된 암 검진 방법들을 새로운 방법들과 짝지는 것도 좋다고 신중하게 낙관을 편다. 단순히 혈액 검사를 통해서 위량의 암세포 DNA를 검출할 수 있는 액체 생검이 한 예다. 암과의 전쟁을 펼친 지 50년이 지난 지금 어떤 이런 완치법이 나올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 명백해지는 듯하다. 오히려 예방 더 명확하게 표적을 겨냥한 효과적인 치료법, 포괄적이면서 정확한 적의 검출이라는 이 세 전선 모두에서 암을 공략하는 더 나은 방법을 찾아내는 쪽이 가장 희망이 있어 보인다. 암이란 뭔가? 암이 그토록 치명적인 그리고 그토록 무서운 한 가지 주된 이유는 암이 어떻게 시작되고 왜 퍼지는지를 우리가 여전히 잘 모르기 때문이다. 첫 번째로 많은 이들이 믿고 있는 바와 달리 암세포는 정상세보다 더 빨리 자라나는 것은 아니다. 그저 성장이 멈춰야 할 때 멈추지 않은 것뿐이다. 어떤 이유로든 암세포는 언제 성장하고 언제 멈추라고 말하는 몸의 신호를 무시한다. 이 과정은 정상세포의 특정한 유전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서 이어에 시작된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서 PTEN이라는 유전자는 본래 세포가 성장하거나 분열하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하는데 암 환자에게서는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이 기능을 상실할 때가 많다. 전립세암 환자는 약 31%, 전이성 전립세암 환자는 약 70% 그렇다. 이런 종양 억제 유전자는 암희에서 대단히 중요하다. 암세포를 정의하는 두 번째 특성은 모모한 부위에서 가지 말아야 할 부위까지 여행하는 능력이다. 이를 전이라고 한다. 이왕 암세포가 흡보로 퍼지는 것은 이 능력 때문이다. 이 전파 때문에 암은 국가적인 관리 가능한 문제에서 치명적인 전신질환으로 변한다. 그러나 이 두 공통 특성을 제외하면 다양한 암들 사이에서 유사성을 찾아보기가 어렵다. 완치의 가장 큰 장애물 중에 하나는 암이 단순하면서 파악하기 쉬운 하나의 질병이 아니라 대단히 복잡한 질환이라는 사실이다. 약 20년 전에 국립암연구소는 암 유전체 지도라는 야심에 찬 대규모 연구에 착수했다. 용암, 콩팥암, 간암 같은 다양한 유형의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변화가 정확히 무엇인지를 찾아낼 수 있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암세포 유전체 서열을 분석한다는 계획이었다. 이 지식으로 무장한다면 과학자들은 바로 그 돌연변이 표적으로 한 치료법을 개발할 수 있지 않을까? 이 계획을 제안한 과학자들 중 한 사람은 이렇게 말했다. 완치법을 개발하는 데 필요한 첫 번째 주축 돌이다. 그러나 2008년부터 잇따른 논문으로 발표된 암 유전체 지도에 초기 결과들은 문제를 명쾌하게 만들기보다는 혼란을 더 부추겼다. 각 유형의 암을 일으키는 유전적인 변화가 명확한 양상을 띠는 것이 아니라 엄청나게 복잡하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각 종양은 평균 100가지가 넘는 다른 변이를 지니고 있었고 이런 저런 변이는 거의 무작위로 출현하는 듯했다. T53이라고도 하면 모든 발견이란데 KRAS 췌장암이 흔한 거, 또 PICA 유방암이 흔하고
또 BRAF 흑색종이 흔하고 암 유발자로 드러난 유전자도 소수 있었다. 하지만 이런 잘 알려진 돌연변이 중에서 모든 암에 공통된 것은 거의 없었다. 사실상 어떤 한 유전자가 암을 일으킨다고 꼭 집어올 수가 없는 들이었다. 대신에 무작위 체세포 돌연변이들이 조합되어서 암을 일으키는 들이었다. 따라서 유방암은 전록 창자암과 유전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연구자들이 예상했던 두 유방암조차도 그다지 닮지 않았다. 두 여성이 진행 단계에 동일한 유방암을 안고 있다고 해도 서로의 종양 유전체는 전혀 다를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종양의 유전자 프로파일을 토대로 두 여성에게 동일하게 적용되는 치료법을 고안하기란 설령 불가능하진 않다고 해도 어려울 것이다. 암 유전체의 지도는 숲 전체를 보여주기보다는 나무들이 미로처럼 얽힌 숲속으로 우리를 더 깊이 끌고 들어갔다. 아니, 당시에는 그렇게 보였다. 하지만 궁극적으로 유전체의 서열 분석은 암에 맞서는 아주 강력한 도움이 되었다. 다만 20년 전에 상상했던 방식이 아니었을 뿐이다. 그럼 암 치료의 어려움은 뭐냐? 전이성인데요. 국부암을 치료하는데 성공한다고 해도 우리는 암이 완전히 사라졌다고 확신할 수 없다. 암세포가 이미 다른 기관으로 그저 숨어 있으며 자리 잡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을 알 수가 없었다. 전이성. 악영호 세포종이나 다른 공격적인 뇌종양 특징은 또 폐암이나 간암처럼 예외적인 사례도 소수 있지만 고형장애 생기는 종양은 대개 다른 기관으로 포진되어야 사망으로 또 이어지게 된다. 유방암은 전이성으로 발달하여 죽음을 초래한다. 전이성도 전이성을 띄어야만 죽음으로 이어진다. 우리는 이 두 기관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 따라서 누군가 유방암이나 전이성암으로 또는 췌장암으로 전록 창자암으로 사망했다는 슬픈 소식을 듣는다면 해당 암이 뇌나 허파나 또 간이나 또 뼈 같은 더 중요한 기관으로 전이어서 사망한 것이라고 봐야 한다. 암이 그런 부위로 전파되면 생존율은 급격히 떨어진다. 그런데 암이 전이되는 원인은 뭘까? 우리는 사실상 알지 못하며 조만간 발견할 가능성도 낮다. 미국 암 연구비 약 5에서 8%만이 전이 과정 연구에 쓰이기 때문이다. 암 전이를 검출하는 능력도 매우 부족하고 비록 뒤에서 논의하듯이 나는 암 검진에서 몇 가지 중요한 돌파구가 일어나려고 한다고 믿고 있지만 말이다. 우리는 전이성 암을 치료하는 쪽으로 대부분의 노력을 집중해왔다. 이 문제는 극도로 어렵다. 암이 일단 전이 되면 대처 양상은 완전히 바뀐다. 국부 질환이 아니라 전신 질환으로 치료해야 한다. 현재로서는 대개 화학요법으로 옮겨간다는 의미가 된다. 널리 믿는 것과 반대로 암세포는 사실 아주 쉽게 죽일 수가 있다. 뇌차고와 주방싱크대에서도 강력한 화학요법이 10개나 있다. 유리세정제나 배수구 청소제 같은 이름이 붙어 있지만 암세포도 쉽게 죽일 수 있는 약품들이다. 물론 문제는 이런 동물이 모든 정성세포들까지 함께 죽이며 따라서 치료 과정에서 한 대를 죽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정성세포를 넣어둔 채 암세포만 죽이는 방법을 찾아내야 한다. 선택적 살이야말로 승리의 열쇠다. 전통적인 화학요법은 독과 약 사이의 모호한 영역에 놓여있다. 1차 세계대전 때 무기로 쓰이던 독가스인 머스터가스는 제조로 쓰인 몇몇 화학치료법의 직계 조상이었고 이런 화학치료법 중에서 일부는 지금도 쓰이고 있다. 이런 약물들은 세포의 복제 주기를 공격하며 암세포는 정성세포보다 더 빠르게 분열하므로 화학치료법보다도 더 심각한 피해를 입는다. 그러나 암세포가 아닌 것은 중요한 세포들도 자주 분열한다. 일가 창자의 내청 들지 손발톱 뿌리에 있는 세포들이 그렇다. 전형적인 화학요법제와 탈모, 위장관 질환 같은 부작용을 일으키는 것은 이 때문이다. 한편 암 연구자 로버트 게이튼 B가 지적하듯이 암 화학요법에도 어떻게든 살아남은 암세포는 살충제에 내성을 갖게 되는 바퀴벌레처럼 더욱 강한 돌연변이를 획득하곤 한다. 그리스도포 히친스가 암과 싸우면서 쓴 해고력에 신없이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서 썼듯이 화학요법의 부작용은 유용한 면제를 더 살 기회를 얻기 위한 대가처럼 보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전이성식도 암 치료를 받으면서 지쳐갈 때에 그는 생각을 바꾸었다. 나는 성격을 승화를 미루려고 헛되이 시도하면서 며칠 동안 마냥 누워있었다. 매번 성질마다 목에서 지독한 통증이 밀려오다가 목 뒤로 한 부위를 당나귀에 끌어 차이는 더다한 층의 그런 문득 이런 생각이 떠올랐다.
이런 일들을 겪으리라는 말을 미리 들었다면 과연 치료를 받겠다고 했을까? 해친스는 현대 화학요법의 주요 결함을 대면하고 있었다. 화학요법은 전신치료법이지만 건강한 정강세포는 놔둔 채 암세포만 공격하는 특이성을 아주 가지지 못했다. 그 엄청난 고정에 시달린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암이 강력하다고 해서 반드시 무적이 일어나는 의미는 아니다. 2021년 치료법이자 위험을 줄일 가능성이 있는 방법으로 가까이 가고 있다. 첫 번째 특징은 많은 암세포가 보도당을 대량으로 소비하는 변형대들을 지닌다는 것이다. 두 번째, 암세포가 손상되거나 위험한 세포를 찾아서 파괴하는 면역계를 회피하는 기이한 능력을 지닌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스티븐 로젠버그를 비롯한 이들이 수십 년째 해결하고자 애써온 것이기도 하다. 나는 대사 면역 감시를 이용하는 방식이 전신성이라는 점에 전이성과 암과 맞서 싸울 새로운 치료법의 필요 조건이라는 점에 매우 끌린다. 둘 다 단순히 kop이 풀리는 세포 복제라는 특징이 아니라 종양의 더 특이성을 띌 수 있는 암의 특징을 활용한다. 그러나 대사 기반 접근법도 면역 기반 접근법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아니다. 양쪽 분야에서 수십 년 전에 끈기 있는 연구자들이 발전의 토대를 마련해 왔기 때문이다. 자, 이랬는데요.